10월 23일입니다. 잠깐만. 오늘은 화면 제대로 갖춰져 있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테스트까지 마쳤어요. 그러니까 아직 웹페이지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 이제 보통 소니스토어 자, 이렇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여기 보여지는 이 슬라이드도 데이터베이스에서 목록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 이벤트도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 목록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위에 요 상품이랑 이벤트랑은 당연히 테이블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매퍼랑 서비스가 두 세트가 벌써 필요하지? 상품 요것도 당연히 테이블 따로 가져야 되니까 세 세트. 요거까지는 요거 모르겠다. 진짜 심한 경우는 메뉴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요. 메뉴 목록도.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요 여부도 DB에서 가져. 지금 벌써 이 메인 페이지에만 내 눈에는 최소 5세트가 보여. 한 페이지에만. 그럼 어저께 여러분들이 그 한 세트 만들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보면은 대략 평균적으로 제가 한 11시 반쯤에 이제 자 시작하세요 라고 하면은 거의 4시 5시까지 했다고요. 점심시간 빼고. 그러면 작업하는데 거의 한 너댓 시간이 걸렸던 얘기. 한 4시간 평균적으로 한 세트 하는데, 그러면 요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밑준비만 20시간이 걸려. 그 다음에 이제 HTML, CSS 작업하면은 그것도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은 걸릴 거 아니에요. 하루 밤을 샌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만 카운트한 거야. 그러면 대충 요 한 페이지를 봤을 때 제가 계산하면은 지금 우리 작업 속도로 보면 4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작업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집에 가서 하는 거는 생각하지 말고 하면 제가 최소 지금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할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7일이 조금 안 걸리는 거야, 한 페이지에. 자, 여러분들 페이지 수 몇 개 구성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7을 곱한 다음에 인원수대로 나눠. 그럼 그게 여러분들 프로젝트 일정 나와. 종강 기간을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작업 속도를 당겨야 돼요. 작업 속도가 안 당겨지면 잔인하겠지만 잠을 줄여야죠. 제가 봐서는 HTML하고 CSS 작업 속도를 당길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본인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마음에 들지를 몰라, 사실은. 예를 들어서 몇 번 보여드렸던 이 사이트, 사실 이 사이트 디자인이 제가 보기엔 별로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좋대. 이 게시판지 저는 너무 심플해갖고 좀 별론데 이 회사는 좋대. 대신에 이렇게 보기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 여기에 이제 반응형까지 들어가면은 더 환장하는 거지. 이것도 이제 반응형 되는 거고. 지금 이 한 페이지에만 요거랑 요거 URL 안 바뀝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커버하는 거예요. 그럼 요 한 페이지만 지금 CSS가 한 4세트는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봐서는 시간을 땡길 수가 없어, CSS는. 그러면 승부처는 DB 연동하는 데밖에 없는 거죠. 거기는 진짜 기계가 돼야 돼요. 우리가 했었던 내용이 이제 CSS, 뭐 HTML, 통칭 이제 뷰 작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동, 래퍼,
이거에서 이제 올라가서 서비스. 보통 이제 뷰 작업 같은 경우는 디자인 파트에서 따로 진행을 하던지 아니면은 요즘은 디자인 파트를 아예 안 놓는 회사도 많아요. 그냥 외주 주고 말아요. 근데 외주 주면은 더 문제인 게 다른 사람이 만든 소스를 봐야 되니까, 그럼 남의 CSS 코드 살펴보고 아 이게 뭔 뜻이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사실 레벨이 더 높아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컨트롤러에서 조합을 하죠. 그리고 각종 이제 헬퍼 같은 유틸리티 클래스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 대체로 이런 모듈이나 컨트롤러는 짬밥 좀 높은 사람들이 하고요. 보통 이제 이런 걸 막내를 시켜. 왜냐면 얘네는 그냥 한두 개 에러 나도 프로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진 않거든. 지극히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저는 진짜 신입 뽑으면 이거만 시켰어요. 그래서 SQL 못하면 용서가 안 된다고 얘기한 거야. 신입 뽑아놨는데 시킬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스튜던트, 프로페서, 디파트먼트 요 테이블 3개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양보해도 제 기준으로는 자, 지금 9시에 업무 시작해서 아침에 간단하게 하고 한 2시간쯤에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면은 점심 먹으러 가기 전까지 끝나 있어야 돼요.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실무자 기준. 그러려면 이때 첫 번째가 그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고요. 진짜로 실무 프로젝트 할 때는 자기 프로젝트 안에 있는 DB, ERD 구조는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할 때마다 설계서 뒤질 수는 없잖아. 그리고 각 컬럼들에 대한 제약 조건 같은 거 다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래야 코딩하면서 에러가 났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다 가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래퍼 코드 같은 거 짜는 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두둑두둑 할 수 있게끔 습득이 돼야죠. 그 부분은 좀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컨트롤러 작업을 할 건데 컨트롤러 작업하기 전에 헬퍼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고정을 좀 하고 가려고 해요. 잠시만요. 너무 기능 구현하는 데만 급급했었어갖고. 자, 일단은 제일 쉬운 작업부터 우리 유틸 헬퍼라고 쓰던 거 있죠. 유틸 헬퍼의 이름을 웹 헬퍼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웹 요 헬퍼 기능들의 특징이 웹에서 쓰이는 객체인 리퀘스트 객체를 계속해서 파라미터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를 파라미터로 요구하는 모든 기능, IP 주소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쿠키 쓰는 거, 쿠키 관련된 기능, 쿠키 관련된 기능들을 만들어 놨었죠. 그 다음에 페이지 강제 이동시키는 리다이렉트 처리,
여기까지 지금 구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기능. 얘네들의 공통점이 전부 첫 번째 파라미터로 리스폰스 객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컨트롤러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애들이야. 왜냐면 리스폰스 객체는 컨트롤러밖에 갖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웹 헬퍼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웹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이니까. 대신에 맨 위에 있었던 그 랜덤 변수 만들어내는 거 있죠? 걔는 뺐어요. 걔는 나중에 그대로 유틸 헬퍼에 종속시켜서 나중에 필요할 때 가져올 거예요. 근데 수업 중에 더 안 쓸 것 같아, 걔. 자, 여기 탐색기에서 파일 선택하시고 F2키 누르면은 파일 이름 바꾸기예요. 이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뿐만 아니라 윈도우 폴더 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F2키가 파일 이름 바꾸기예요. 맥은 그냥 선택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자, 이름을 웹 헬퍼로 바꾸시면은 얘랑 관련된 곳들이 아마 자동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모르니까 마이 인터셉터에서 유틸 헬퍼 주입받는 거를 웹 헬퍼 주입받는 걸로 잘 바뀌어 있는지 객체 이름까지 같이 바꿔주세요. 그냥 너무 찝찝하니까. 자, 요거는 지금 같이 진행해 주세요. 이따가 그 교환 나가면 헷갈릴 수 있어. 자잘하게 수정하는 게 오히려 더 헷갈려 하더라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페이지를 강제 이동하는 기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한테 안내 메시지를 표시하고 전 페이지로 이동하던지 아니면 다른 페이지로 도망갈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놨는데, 이 상태 코드 값이 200인 경우는 성공인 거고 200이 아닌 다른 경우는 뭔가 사연이 있는 에러 상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 같은 경우는 대부분 DB 연동 같은 자바 코드 상의 문제고, 404는 페이지 나파운드, 403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 권한 없음, 배드 리퀘스트, URL이 잘못됐거나 파라미터가 잘못됐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성공적인 경우는 처리가 성공했는데 전 페이지로 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인 경우는 대부분 URL을 써요. 그래서 URL 파라미터를 갖는 경우에는 스테이터스 코드를 이 안에서 200으로 강제로 세팅해 주게끔 재정의를 해놨어, 메소드를.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구현돼 있어요. 스테이터스 코드 200으로 박아놨잖아요.
여기도 200으로 박아놨고. 근데 이제 URL이 없는 경우는 여기 우리가 구현해 놓기로 전 페이지로 도망가게 해놨거든요. 히스토리 백으로. 근데 전 페이지로 돌아가는 경우는 대체로 상태 코드가 200이 아니고 뭔가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태 코드 안 외워지잖아. 자, 그래서 여기부터 상태 코드에 따른 상태 코드별로 메서드를 다시 세분화했어요. 자, 첫 번째 여기 배드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잘못된 경우에 호출할 함수예요. 그래서 에러 코드를 403으로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트라이 캐치로 인해서 예외 객체가 발생했다면 예외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메시지를 뽑아줘서 전달하는, 아니면은 사용자한테 보여질 메시지를 그냥 문자열로 전달했을 때 문자열로 처리하는, 파라미터 두 개 다르게 해서 재정의를 해놨어요. 어떤 케이스를 쓰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예상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안 쓰는 건 괜찮은데 필요한데 없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테니까. 그래서 403 메시지인 경우가 우리 사용자 입력값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 같은 거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유효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 얘를 호출하면 에러 객체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파라미터 그 자체를 메시지로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전 페이지는 뒤로 튕기니까 이제 저거 하겠죠. 뭐냐, 알림 메시지를 보여주고 뒤로 튕기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URL 메시지인데 메시지 URL로 설정했네. 파라미터 순서 바꿔야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바티스 DB 연동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내가 진짜 DB 연동 잘못해서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500 에러가 떠야 돼. 500 에러가 떠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사용하는 경우는 여기도 메시지하고 URL 순서 바뀌었네요. 실제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용자한테 뭐 요청하신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공손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돼. 실제 사이트에선. 그래서 실제 상용화됐을 때는 얘를 써야 될 거예요. 메시지를 직접 정의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개발하면서는 차라리 SQL 에러 메시지를 직접 보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때는 에러 객체를 그냥 전달을 하세요. 그러면 얘가 에러 객체에 있는 메시지 뽑아내고 앞뒤 공백 줄인 다음에 그 SQL에 있는 콧다운표 같은 거, 문자를 처리할 때 콧다운표 들어가잖아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알럿 함수에서도 우리가 문자를 처리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그대로 들어가면 콧다운표가 겹쳐요. 그래서 여기다 역슬래시를 붙여서 쓰면은 이 안에서 콧다운표를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자바 문자열 안에서 역슬래시 하나를 넣으려고 그랬더니 안 먹어. 2개 넣어야 돼. 그래서 하나짜리 역슬래시를 2개로 바꿔서 여기에 쓰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라인 그 스플래터, 얘는 줄바꿈 문자입니다. 줄바꿈 문자가 운영체제마다 좀 다르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유닉스 시스템, 맥 같은 경우는 줄바꿈 문자를 역슬래시 n으로 쳐요. 근데 윈도우는 역슬래시 rn으로 쳐요. 줄바꿈 문자를. 그래서 여러분들 깃허브에 커밋이나 푸시할 때 맨날 뭐 CRLF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윈도우에서 저장했기 때문에 줄바꿈 문자가 이걸로 돼 있는데 깃허브는 유닉스 시스템이거든. 그래서 이런 줄바꿈 문자를 이걸로 바꿔서 업로드합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둬야 돼. 뭐 생겨먹은 게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운영체제마다 이제 줄바꿈 문자가 다르니까 요거는 스프링이 직접 지가 작동하는 운영체제 판단해서 적당한 줄바꿈 문자를 쓰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헬퍼를 정제를 좀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잠깐만, 요거는 잠깐 녹화 멈추고 제가 테스트 를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요 에러 메시지 처리했던 부분, 요 부분만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디파트먼트 매퍼에서 제가 목록 조회 부분에 SQL문을 임의로 딴 걸로 바꿀게요. 필드가 필드 이름을 오타가 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꿀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아마 요 실수일 거예요. 뒤에 쉼표 안 넣었을 때 문장 연결하면은 이게 띄어쓰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신텍스 에러로 발생하는 케이스. 이건 잠깐 멍 때리면 발생하게 돼요.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컨트롤러에서 아까 웹헬퍼 밑에 서버 에러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얘한테 에러 객체를 그냥 툭 하고 던져주면 얘가 이제 헬퍼를 통해서 이게 어떤 처리를 가져오는지. 자, 재가동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 고침할게요. 이런 식으로 SQL 에러 메시지 그냥 알러 창으로 바로 뿌리게끔 했어요. 에러 메시지 하도 안 봐갖고 어떻게 집에서 만들어 온 거야. 이렇게라도 보라고 좀 제발 좀. 사용자한테는 근데 이런 메시지 보여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순전히 여러분들 실습할 때 도움 받으라고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어저께 예정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최소한 여기 나오는 에러 메시지만큼은 무슨 뜻인지 꼭 짚고 넘어가세요. 이거 여기서 알러창에서 드래그하면 복사되거든요. 그래갖고 구글 번역 같은데 돌려보고 제발 스크랩 해놓으세요. 이게 경험이에요. 저도 이거 다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일단은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단어가 신텍스란 단어가 나오면 일단 문법 잘못 쓴 거야. 그리고 얘가 SQL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짚어주지도 않아요. by dptno desc 근처가 잘못됐대요. 일단 SQL 문장 다 훑어봐야 돼. 근데 이것만 알아도 큰 소득이니까. 자, 그럼 아까 제가 매퍼 손댔던 거 다시 원상복구하고, 그러면은 웹헬퍼 쪽의 코드가 개선이 된 거죠. 요게 스크린샷 프로그램인데 유료 프로그램인데 좀 비싸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열심히 인터넷에 며칠 뒤져서 찾았어요. 하셔야 되는 게 오토와이어드 걸고, 그 다음에 모든 함수에서 파라미터들 주석에서도 요거 빠져야 돼요. 사실 뭐가 빠져야 되냐면은
주석에서도 이제 더 이상 리퀘스트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질 않잖아요. 근데 주석 정리하는 거는 실제로는 뭐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 놔뒀는데 요 파라미터들 다 체크하시고 첫 번째 있는 리퀘스트 객체나 리스폰스 객체를 다 빼시면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들 생략하시고 그 다음에 재정의 된 애들도 이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파라미터 다 빼줘야 되고요. 자, 지금 이 작업은 이제 제가 봐서는 한 다음 주쯤부터는 슬슬 다들 코딩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끔 코드를 좀 정리 정돈 하는 과정 중이에요. 얘도 지우고. 자, 계속 정리 좀 할게요. 자, 일단은 웹헬퍼 개선 사항부터 먼저 좀 배포를 할게요. 요거를 이제 하시면 되는데, 그 자료를 보내드릴 때 진짜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자료 만드는 거를 사실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10명 중에 7명, 70%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전체 내용을 훑어보지 않고 체크해준 것만 보고 넘어가. 전체 흐름이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 맥락이 되는지 설명해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사실 옛날에 수업할 때는 수업 자료에 PPT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몇 년 쓰다가 PPT를 안 해요. 왜냐면은 설명 텍스트를 넣고 스크린샷 그림을 넣는데 거의 대부분이 설명 안 읽고 그림만 보고 넘어가. 그래가지고 억지로 공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방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자칫하면은 많이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체킹을 다 해드렸는데, 이거 전체 흘러가는 맥락, 요 파일은 간단해요.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오토 와이어드로 자동 주입을 받았기 때문에 객체가 생성되면서 자동으로 컨트롤러가 넣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파라미터 얘네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거기에 따라 정리를 다 한 거예요. 파라미터를 뺀 거야. 그리고 저번에 만들어놨었던 리다이렉트라는 메서드, 요 메서드를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간단하게 쓰자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메서드를 다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면 다 dis.redirect를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런 것들도 한 번쯤 좀 되짚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체로 헬퍼 같은 경우 마이바티스 매퍼나 서비스 계층은 누가 짜도 코드가 이래요. 그리고 어떤 책을 봐도 코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냐면 얘네들은 그 패턴이기 때문에
마이바티스 같은 경우를 보통 DAO 패턴이라고 하고 서비스 계층 만드는 거 서비스 패턴이에요. 누가 작은 코드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내용은 사실 꼭 저한테 수업을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헬퍼 클래스들 있잖아요. 헬퍼 클래스 같은 경우는 지극히 제 개인 개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헬퍼 클래스 안의 내용은 매 기수 수업할 때마다 계속 바뀌어왔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지나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나 정말 잘 짠 것 같아 하면서 짰는데 시간 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코드 보고 이불킥하게 돼. 그래서 계속 그 코드가 바뀌어왔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헬퍼 안에 있는 것들은 진짜로 그냥 제 개인 개발 실력도 들어가 있고 제 주관도 들어가 있는 코드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저 아저씨가 무슨 생각으로 이 코드를 우리한테 달달달 외우라고 시키는 건지 제 의도를 좀 생각해 주시면서 코드 리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작업하면서 이거 이렇게 쓰니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나도 이건 진짜로 업무에 쓰는 코드들이니까. 자, 일단 웹헬퍼 요거 하나만 먼저 정리합시다. 자, 지금 헬퍼들을 지금 정리하면서 픽스를 짓고 있고요. 이제 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련 처리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면서 뭔가 잘못된 거는 SQL문 같은 게 로그로 다 자동으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 어제 테스트 클래스 작성하면서 로그를 남긴 거는 여기서 로그를 남긴 거는 테스트 클래스는 뭔가 결과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로그밖에 없어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컨트롤러에서는 여기선 사용자한테 알러 창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로그 대신에.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은 에러가 나거나 진행 과정을 로그가 자동으로 남겨요. 컨트롤러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동안은 로그 남는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웹헬퍼는 사실 딱히 로그를 남길 만한 포인트는 없는데 파일 헬퍼나 메일 헬퍼 같은 경우는 만들고 났더니 조금 이제 섞여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파일 헬퍼랑 메일 헬퍼의 캐치문 쪽을 좀 정리를 했는데 목표는 하나예요. 에러가 났을 때 로그는 헬퍼에서만 남깁니다. 컨트롤러는 어떤 종류의 로그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로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능 구현에 집중하게 할 거예요. 대신에 로그를 남기려면은 이쪽에서 트라이 캐치를 다 써야 되니까 에러가 났다라는 거를 컨트롤러한테 토스하기 위해서 발생된 에러를 고스란히 스로우로 넘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메서드 쪽에서 캐치 쪽에서 에러 일단 메시지 넣고 에러 객체 여기서 에러 로그 남기고 이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컨트롤러 쪽으로 토스하게끔 스로우. 그리고 얘네를 호출하는 동안 지금 파일 나파운드 익셉션, IO 익셉션, 그냥 익셉션 세 가지 종류의 에러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컨트롤러 쪽에서도 트라이 캐치를 똑같이 이렇게 세 블럭을 해줘야 되거든. 컨트롤러에서 그러기는 귀찮으니까 그냥 익셉션 하나에 대해서만 캐치문 강제. 얘가 최상위 클래스니까 요거 하나만 처리하면 나머지 다 커버 된다고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 부분을 좀 정리를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에러에서 로그 남기고 스로우, 로그 남기고 스로우, 로그 남기고 스로우, 로그 남기고 스로우. 메서드는 스로우즈 익셉션만 추가. 그러면 얘를 호출하는 곳에서는 지금 이거를 직접 타이핑해서 넣은 거거든요. 이거를 안 넣으면 여기서 스로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메서드에서 스로우즈 문법을 강제해요. 그러면 파일 나파운드 익셉션 여기도 추가해주면 뭐 IO 익셉션 등등등등 여기서 이제 익셉션을
종류별로 다 넣어줘야 된다고요. 캐치마다 전부 스로우를 발생시키는 객체가 다르니까.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요거 호출하면 트라이 캐치문에서 캐치 블록이 3개가 생겨 자동으로. 그럼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최상위 클래스 하나로 퉁 치자고요. 그럼 컨트롤러 코드가 좀 더 짧아지겠죠. 자, 나머지도 다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한 거고요. 인코딩 쪽은 제가 트라이 캐치 추가할 때 혹시라도 예상하지 못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익셉션 블록은 보험 처리 삼아서 직접 넣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인코딩 처리 쪽은 그걸 안 넣었어요. 왜냐면 여기는 캐치 블록을 넣는 게 요거 오타 날까봐잖아. 이거 말고 다른 상황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설마 여기 오타 나겠어 싶어서 여기는 캐치문 추가 안 했어요. 자, 여기서도 그냥 익셉션으로 하나 처리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일 헬퍼도 정리를 한번 했고요. 메일 헬퍼 쪽도 같은 그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SLF4j 가져온 다음에 우리 전에 메일 발송하는 거 트라이 캐치 거의 안 썼거든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트라이 캐치를 강제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겪어봤잖아. 여기 발생하면서 이거 사용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트라이로 묶고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로그 찍고 토스, 로그 찍고 토스, 로그 찍고 토스. 그러니까 이 처리를 한 거 자체가 컨트롤러가 트라이 캐치는 해야 돼. 근데 로그까지 남기면서 코딩하자라고 하면은 좀 귀찮을 수 있으니까 로그는 헬퍼 선에서 해결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컨트롤러는 로그 안 남길 거예요. 그래도 상황에 따른 로그는 계속 쌓일 테니까 그것들 잘 확인하시면 돼요. 자, 다시 파일 헬퍼 정리된 거 보면 SLF4j 추가하고 로그 남길 거니까 SLF4j 추가하고요. 스로우즈 추가한 다음에 캐치 블록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규칙으로 다른 애들도 쭉 들어오시면 돼요. 메일 헬퍼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거 2개 파일 지금 전달할 테니까 얘네들도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웹 헬퍼, 파일 헬퍼, 메일 헬퍼 3개 정리됐어요. 이제 컨트롤러 들어가면 돼요. 일단은 녹화 여기서 멈출게요.